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디지털 치료기기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꽤나 많이 진도가 나가서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처방하는 사례, 그다음에 병원에 처방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부터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환자에게 약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처방하는 모습 아직은 생소하시죠? 이른바 디지털 치료가 올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앞으로는 만성 질환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이 썸네일 바탕화면에 보면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집에서 얼마나 잤는지, 어떻게 자고 있는지, 요일별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의사 선생님이 그 진료 차트에서 보고 그거를 내 약물 복용에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병원에서는 굉장히 디지털 치료기기를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고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오른쪽 위에 그 파이 디지털 헬스라는 데가 이제 연세의료원과 같이 그 공동 개발을 했는데요. 이 파이에서는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한 저희 자회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헬스, 디지털 의료, 디지털 치료기기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우선 디지털 치료기기는 가장 규제가 셉니다. 임상 근거나 신사용 근거의 필요,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쓴다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처럼 근거 기반의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질환자를 대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우울감이나 뭐 불면의 증상을 일부 개선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야 라고 하면은 이게 웰니스나 헬스케어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불면증, 중등도 이상의 불면증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입증이 된 인지행동 치료를 바탕으로서 어떤 개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료적 행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저희가 웰니스랑 구분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떤 유형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2018년도에 구분이 해놨고 아직도 이 구분을 주로 쓰는데 건강 상태를 관리하거나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관리 및 예방하거나 복약을 최적화하거나 뭐 장애나 질병 아예 치료한다는 개념. 저희 지금 불면증은 여기 치료한다는 개념인데 만약에 우리가 당뇨 환자, 뭐 일형 당뇨에 어떤 CGM과 인슐린 펌프까지 붙인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 어떤 고도비만 환자의 복약 수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세 번째가 되겠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임상적인 근거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입증을 해라 라는 게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웰니스와의 차이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가 왜 2019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많은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냐라고 한다면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각각 의료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이점을 줄지에 대해서 아직 의료 시스템이 해결을 하지 못한 부분, 즉 역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스템 등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간병인 측면에서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직접 의료비와 간접 의료비를 얘기하는데 간접 의료비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오가는 시간에 대한 내용, 간병 비용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직간접 의료비 모두 디지털 치료기기가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데 특히 간접 의료비 측면에서의 상승을 더 많이 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또 불면증이었지만 이 환자들이 입면 시기의 불면증인지 불면의 유지가 되는 거에 문제인 건지 아니면 깨어날 때의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맞춤형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게 체계적인 의사가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객관적 실생활 근거 데이터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환자는 기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의료진은 무엇보다 이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환자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관리나 유지 행태를 얘기해 주는 게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동화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맞춤화 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료진은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치료기기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약물과 결합해서 융합의약품으로 쓴다든지 또는
우리 약물을 잘 쓰는 사람들이 어떤 충성 고객들인지, 또는 나는 이런 불면증이나 당뇨에 특화된 제약사인데 우리의 고객들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수집하고 싶은 목적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어느 정도 약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보조적인 약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작용이 적고 임상시험 개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메릿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보험회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문제 발생 시 수정 보완 용이 약물 거부 환자 사용 가능이라고 썼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중요시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보험회사, 특히 이제 뭐 유럽이나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어느 정도 기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자본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배달의 민족을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와 연계시킨다고 치면은 왜 배달의 민족 중에서 샐러드를 안 먹고 뭐 중국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자들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주지, 어떤 부분에서 이 식이관리를 해주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좀 다각도로 데이터를 갖고 접근하고자 하는 측면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지난번에 발표하고 나서 이제 페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고 유명하다고 했는데, 이 페어라는 회사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망한 이유를 봤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링크인에 뭐라고 남겼냐면, 디지털 치료기기에 돈을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도 같은 이런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코리가 의사거든요. 하버드 나온 신경과 의사인데, 이 코리가 생각하는 측면이 너무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써주겠지라는 약간 의사 창업자들의 고정적인 어떤 룰을 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처방을 하는 의료기기든 처방을 하지 않는 의료기기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자들 입장에서 어떠한 그런 생산적인 이익을 가져올지를 조금 더 뭐 경제적인 평가나 또는 조금 더 리얼월드 데이터를 고도화해서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니네가 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코스트 베네핏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확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제품에 대한 고도화도 부족했던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숫자로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도 부족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페어가 좀 망했습니다. 근데 페어만 망했냐? 그렇진 않고, 이제 아킬리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는 이제 ADHD나 어린이들 이제 발달장애와 관련돼서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를 내놨었는데, 이제 비처방형으로 돌려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쓸 수 있게, 의사의 접근이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돌렸고, 저는 뭐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 파생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망했지만 독일은 아직까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계속 이제 제품 가짓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의료 환경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거는 하나의 툴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가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살아남고 계속 이 이슈 하나의 중요한 어떤 아젠다로 달아지고 있는데, 이들한테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임상이 필요해야 되는데 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 시장에 접근하더라도 이게 병원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 병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심평원과 식약처는 자꾸 이제 시판호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거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의료기기 회사들이 많은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임상을 진행할 건데, 이거를 조금 더 병원과 이 개발자 쪽 사이드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고, 그것 자체가 정부한테나 도움이 되고 결국에 우리 소비자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결과가 보고될 수 있는 체계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DTX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병원 진입이 너무 어렵고, EMR과 OC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연동하지? 환자 처방 내역을 내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지? 사용 결과는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이게 병원별로 어떤 병원은 A EMR을 쓰고 B EMR을 쓰고 C EMR을 쓴다는데, 이 EMR들은 표준화가 되어 있나?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처방받은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을 대신 받아준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수많은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개발 이후 단계에 해야 되는 부분에 놓여져 있고요. 병원 부분에서는 내가 EMR로만 처방하면 완료가 되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내가 옆에 아이패드를 놓든 노트북을 놓든 그 회사에 환자 정보를 다시 기입을 한 다음에 별도 처방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가? 그럼 난 귀찮아서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DTX의 사용 정보를 나는 EMR에서 피검사처럼 결과 조회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되나? 그리고 이거 만약에 내가 새로운 디지털 치료기기 쓰고 싶은데 누구랑 얘기해야 되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거면 뭐 물류팀이나 의료기기팀에다가 요청하면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리고 매번 내가 A 제품, B 제품, C 제품 할 때마다 내가 왜 기한서를 내야 되나? 이거 만약에 쓰라고 하면은 교육 방법은 누가 안내하지? 우리 외래간호사한테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그 다음에 이거 해석, 결과가 다 다를 텐데 이 해석을 누가 퍼스널라이즈해서 올려주나? 기업이 해석해주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나? 또는 나는 조금 이걸 다르게 활용해보고 싶은데 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은 더 복잡한 게, 이게 그냥 놔두면 URL 딱 뭐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 싸주고 다운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끝인가? 나 이거 로그인 어떻게 하고 데일리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쓰다가 중간에 병원 바꾸면 어떻게 되지? 뭐 불면증 치료제, 뭐 수면제는 그냥 그 처방 좀 보여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앱으로 치료해야 돼? 근데 그러면 내 개인정보는? 그 다음에 이게 의사가 오히려 자기가 귀찮아서 이걸로 대체하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정보는 어떻게 볼 수 있나?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 병원과 환자는 어떻게 안내를 받아야 될지, 환자와 정보기관에서 이 정보기관은 어떤 보험으로 이 비용을 지급한다 치면 이 환자가 좋아졌는지의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이 DTX 기업이 정부에게 안전성, 유효성을 보고할 때는 이게 어떤 신뢰된 데이터로 할지, 그 외에 의료기관과 병원들 사이에서는 이 정보보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파이 디지털 헬스라는 저희 연세대학교랑 카카오 헬스케어가 50대 50으로 자회사를 투자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 병원과 디지털 치료기기 생태계, 개발 생태계를 연결해보는 내용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DTX 요런 내용들, 아까 말씀하신 상호 운영성이나 시스템 확장성,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리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의료기관과 DTX 기업 간의 확장성, 표준성, 상호 운영성, 그리고 사용자 정보기관 측면에서는 진료의 연속성, 보안성, 실사용 근거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고요. 뭐 이거는 이제 파이 디지털에서 만든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가 어떻게 서로 상호 운영될지에 대해서 야누스라고 하는 양면성과 싱크로해서 야누싱크라고 지었다고 장명을 했다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파이 디지털과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플랫폼을 써서 어떤 병원이 쓸 건지 전에 어떤 정보 체계랑 붙일 수 있지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즉 저희가 병원 단위로 접근을 하면은 A병원과 B병원과 C병원에 대한 어떤 그 확장의 제한성이 있는데 그 병원들이 쓰는 시스템에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벤더들이 추후에 요청만 하면은 간단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소시엄에서는 이즈케어텍, 평화이즈, 그 다음에 저희 그 헤론이라고 하는 연세의료원 EMR 기업이 참여를 해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70% 이상의 EMR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비트컴퓨터나 HD정션, 그 다음에 뭐 메디블록 같은 것도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향후 디지털 치료기기가 1차 의원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썸즈나 웰트라는 제품은 붙였고요. 얼마 전에 그 제3호 디지털 치료기기로 발표가 난 쉐어 앤 서비스의 호흡 재활 프로그램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제 붙일 예정이고, 뭐 4호, 5호 준비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 순차적으로 연계되는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들이 계속 이 병원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생착을 할 수 있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HL7과 파이어 기반의 표준을 사용을 해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생태계가 국제 표준으로 이제 지정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 결국에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안착을 시키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각 병원들이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고, 지금 뭐 서울성모나 저희가 보라매 병원이나 세브란스에서 어떤 특정 민간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까지도 저희가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처음에 보여드린 기사가 나온 이후에 뭐 아산병원이나 고려대병원, 이대 목동병원과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플랫폼이 결국에 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에서 의사와 환자와 보험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되게 좋은 툴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걸 만들어 보다 보니까 보안 이슈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뤄놓고 말하건대 저희 병원에서, 그리고 5대 병원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이 체계는 지금 체계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환자가 기본적으로 이 외래를 보기 하루 전날 자정에 이 환자가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정보를 받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외래에 왔습니다라고 내원 체크를 하는 순간 한 번 더 이 시스템에서 의료 정보, 즉 이 사람이 얼마나 잤는지, 불면증은 어땠는지, 그날의 최신 정보까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2년 동안 병원에서 이 작업을 해보니까 처음에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우리는 6시간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안정성을 저희가 입증을 하고 중계 서버를 두고 관련돼서 이슈 사항을 해결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브란스가 되네? 그러면 서울성모도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하고, 보라매 병원도 어떻게 하는지 하고, 분당서울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었는데, 그간의 프로세스가 이 디지털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걸 하면서 이 시스템이 이제 안착이 됐고, 저희는 이게 디지털 치료기기뿐만 아니라 AI, 더 나아가서 이제 웰리스 생태계까지도 병원 시스템과 외부망이 연결될 수 있는, 호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플랫폼 자체가 저는 이제 의료기관에게는 단순히 일단 진료에 제한된 정보가 아니라 그 환자의 실생활 정보를 통한 확장성을 제공할 거고요. DTX 기업들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 각각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플랫폼에 올라탐으로써 병원과 이 DTX 기업 간의 훨씬 원활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가 가져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부기관이 제일 원하는 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만큼 좋아졌는지, 또는 A 디지털 치료기기 대비해서 B 디지털 치료기기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40대한테 조금 더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아니면 8주 프로그램이었는데 4주만 쓰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수가를 조금 더 조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지털로 환자의 건강관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명하고 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툴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 품질 요구하고 업체 연동이 불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심리스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 플랫폼이 눈에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이 플랫폼에 이제 개인정보가 또 등록이 되고 내가 별도로 가입 조처를 하고 패스 인증을 받는 순간 끝난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는 다 알아서 심리스하게 돼야 된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라고 해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가장 이제 신경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이 있어야만 처방이 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있어야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요. 환자가 방문을 하면 디지털 치료기기가 처방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하고, 수납 결제를 하고, 처방 내역이 환자한테 전달이 되고, 당신이 왔습니까? 라는 확인을 거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 사용 정보가 다시 환자가 왔을 때 조회가 된 다음에 진료 기록으로 자동 생성이 된 다음에 저장이 되고 진료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 녹색, 파란색으로 부분한 게 이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환자의 동의를 받고, 별도로 업체와 병원이 환자한테 어떤 전화가 됐든 카톡이 됐든 어떤 메신저로 또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한 요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요소가에서 개인정보, 즉 환자가 의료와 관련된 의료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안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이 없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은 처방대로 하고 오른쪽에 별도의 외부망을 둬서 이 조회는 조회대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진료를 보는 체계와 이 외부의 조회를 하는 체계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이제 그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에게 대한 업무 피로감을 가져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사는 수가 체계가 현재 존재하긴 하지만 내가 그런 이제 귀찮음을 무릅쓸 정도의 체계냐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한 번에 다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치료기기는 굉장히 복제보에서 빨리 움직여서 수가 체계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해서 미리 잘 세팅을 해놨습니다. 즉 비급여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선별급여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게 비교적 빨리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디지털 치료기기를 과연 선정제외 기준에 맞춰서 잘 처방을 했는지에 대한 처방료의 개념과 이 환자가 처방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을 때의 효과 평가료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럼 처방과 효과 평가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그 1차 의료 시범사업 하듯이 그 엑셀 시트나 종이 시트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거를 심평원에 팩스로 보낼 건지, 이러한 되게 후진적인 어떤 체계를 벗어나서 모두가 믿을 만한 이 환자의 정보나 체계가, 그 다음에 의사가 이거를 어떻게 진료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플랫폼에 담길 수 있다. 그래서 의사는 의사대로 별도 2번, 3번의 작업이 필요 없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틀에서 이 플랫폼의 가치가 조금 더 의료 공급자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핵심은 데이터 연계입니다.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병원이 소유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병원이 같이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체계 내에 가져와서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전달하고 그거를 누구와 나눌지, 어떻게 안전하게 나눌지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정보자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해서 리얼월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을 할 거고 본인 인증은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UI, UX나 어떤 식으로 심리스하게, 사용자라고 하면 환자도 있겠지만 저희 이제 의료진들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이게 선별급여가 됐든 비급여가 됐든 단순히 이 보험이 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사적보험이랑도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KBS 케어라도 같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손보험 청구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이 DTX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불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ADHD나 우울증이나 앞서 얘기했던 근근력계 재활, 호흡 재활 이런 쪽으로도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영역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거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정신과와 이 내용을 협조한 게 아니라 내과, 외과, 그 다음에 뭐 신경과 이런 다양한 질환의 선생님들과도 계속 소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어떤 되게 제한된 툴에서 하지만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앞서 보였던 디지털 의료, 디지털 헬스와도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병원들은 많은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를 할 길 희망할 거고요. 반대로 외부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이제 건강이라는 목표의 최종적인 거는 이제 질환이 안 걸리고 질환이 잘 유지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퍼스널 헬스케어 플랫폼들과 더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플랫폼이 조금 더 그런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뭐 바이오마커,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반에서 뭐 IOMT라고 하고 또는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체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과도 붙을 수 있고 저희는 뭐 비대면 협진 체계와도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를 나누면 나눌수록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비단 저희 연세의료원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과도 이 협력 체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성모병원은 이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독자의 또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골격은 유사하지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뭐 보라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도 이지케어텍과 같이 골자는 비슷하지만
막상 본인들의 병원과 붙을 때는 또 하나의 서브 플랫폼을 갖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플랫폼 밑으로 이 규격과 어떤 문법이 통일된 그런 형태로 디지털 치료기기는 정리가 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병원에서 쉽게 의사 선생님이 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저희가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연세의료는 당연히 이제 총괄 기관으로서 국가가 R&D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받고 있지 않고 파이도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 R&D 매출을 낼지 생각하지 기업들에게 어떤 식의 이 어떤 비용을 청구할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 이 플랫폼이 확장돼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어떻게 안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 기술력이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셔서 저희는 이제 현재 GS 인증까지는 받았고 ISMS-P 인증도 올해 준비를 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제일 최대한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병원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그 플레이어로서 그분들이 별도 개발 없이 저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추후에 다양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